엉두릅니다. 이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조쿠니한테 질문할 때는 프롬프트 파일 중에 16단계 주식 분석을 하라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마트 주식 분석 해달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16단계 프로세스를 밟아서 이제 문서를 읽게 되는데, 프롬프트 문서와 지식 파일인데 프로세스 문서를 아마 읽게 될 겁니다. 출처들 몇 가지는 이제 제가 지정한 것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것도 눈에 좀 보이네요. 다양한 출처를 보고 있네요. 오만하구나. 인사부터 하거라. 짐이 자비를 베풀어. 이마트 16단계 프로세스로 처형해 주지. 이마트 다들 아시겠죠? 한 번씩 이 결과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재무 분석 보고서. 제 스타일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투자 안 하고 넘어갑니다. 제 스타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유망하고 좋은 걸 찾은 다음에 재무 분석을 보는 경우도 있죠.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순서를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봅시다. 이마트 뭔지 아시죠?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비율 핵심 지표 여기 있습니다. 반등, 사실이다. 반등했다. 영업이익이 3,32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반등했고, IR 기준 2,624억으로 전년 대비 674억, 그리고 3Q 단기만 빼도 누적은 개선됐다. 결론은 단순하다. 매출 성장이 아니라 마진과 비용 정상화로 세워진 회복이다 라는 결론이고요. 회사가 회복 구간에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마트 잘 모릅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업계 상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 창고형 트레이더스가 이제 있고, 이커머스 일부 있는데, 대형마트의 구조적 역풍 속에서 현재 버티는 중이고요. 한국 유통은 지금 온라인이 더 빨리 성장하고 오프라인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추세. 오프라인에서의 이마트의 우위는 규모, 구매력, 점포망, 트레이더스 포맷인데, 온라인 침투가 깊어질수록 좀 약해지는 성향이 있다. 강점은 트레이더스가 성장하고 비용 통제, 효율화가 잘 되면 좋은 거고,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약점은 대형마트 본업의 구조적 둔화가 약점이고요. 이커머스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기회는 온라인 소비 확대 국면에서 이제 이커머스 채널 잘 되면 리레이팅 여지가 있다. 지금 위협은 중국계 대형 플랫폼과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당국이 데이터 공유 경쟁 제한 조건을 걸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클릭하셔가지고 읽어본 다음에 본인의 판단에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괄 수준이니까요. 자, 경영진 보면 판관비 절감과 수익성을 회복했다. 이건 경영이 최근에 칼을 휘둘렀다는 증거고,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이커머스 부진이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는 중이다. 경제적 해자는 있냐? 이마트는 혁신보다는 오프라인 스케일이랑 트레이더스 포맷이 핵심이죠. 하지만 이제 경제적 해자는 온라인 침투가 강해질수록 약해지는 것이 좀 있어서 뉘앙스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는 할인점. 자, 기술적 분석은 얘는 잘 못해줍니다. 요거는 데이터를 이제 올려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이커머스 쪽은 성장의 그림자에 눌려 있다. 규제 리스크도 같이 붙는다. 거시경제의 상황은 이제 이마트에 괜찮냐 봤더니, 소비 회복되면 숨을 쉬지만 구조적 트렌드가 아닌 온라인 쏠림이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대형마트 비즈니스는 성장주가 아니라 개선 및 턴어라운드주로 취급하는 게 맞다. 그래서 종합 분석 및 전략. 개괄적으로 해줬네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단계별로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면 차근차근 하는데, 한꺼번에 16단계를 다 불러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더멘탈, 수익성 회복. 산업은 온라인은 성장 중이나 대형마트의 구조적 역풍이 있다. 핵심 리스크는 이커머스, 경쟁과 규제 쪽인 것 같다. 위험 요인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이 정도만 해도 대충은 이해가 될 것 같고, 숫자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LLM들 같은 경우는 그 타임 시리즈 분석이나 그 회사 자체에 대한 분석은 좀 잘해주는데, 버티컬 분석이 안 됩니다. 타사 대비해가지고 뭐 어떠냐, 아니면 이제 데이터 위주로 좀 보려고 하면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얘를 좀 키고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분석 들어가서 이마트 눌렀죠. 차트를 보면 최근에 급등을 좀 했죠. 그동안 이유가 있겠죠. 네, 거래량이 터지고 꼬리를 달렸다. 자, 기술적으로는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텐데, 회사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모멘텀 괜찮고 저평가돼 있다. 안정성도 괜찮다. 수익성이 좋은 편은 아니고 성장성은 소소하다 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도쿠니가
얘기한 것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매출액 트렌드는 올랐다가 꺾기, 연간이죠. 분기로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TTM으로 보면 됩니다. 매출액은 연간으로는 괜찮은데 TTM으로는 살짝 꺾이는 추세. 근데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추세. 순이익도 좀 회복되고 있는 추세. 비용 절감이 많네요. 매출액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매출 총 이익이 늘고 매출 원가가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늘고 순이익이 올라갔다는 것은 비용 절감 이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산 들고 현금성 자산도 조금 늘고 현금 흐름도 조금 좋아지고 그 투자를 좀 줄였네요. 투자가 이게 마이너스가 될수록 투자가 많아지는 건데 투자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좀 열심히 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동비율 올라가고 있고 총 이익률 자체는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데이터 이상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동종업계와의 비교인데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피어 그룹 분석, 산업 내 위치, 전 세계 한국에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가 별로 없죠. 전 세계로 이걸 클릭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이마트와 같은 일을 하는 회사들을 대비해서 지표들이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를 알 수 있게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빨간색이 뜰 텐데 파란색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일수록 제일 좋은 거고 파란색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빨간색은 상위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월마트, 테스코 뭐 이런 회사들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마트를.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ROE가 하위 30%인 거죠. 근데 업사이드 포텐셜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레지듀얼 인컴 모델로 적정 주가라는 걸 환산했을 때 얼마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냐를 살펴보는 건데 상위 2.2%면은 정말 싸다는 겁니다. 정말 싸다는 거. 그리고 넷 마진 5년간 마진 상승률은 또 상위에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진율도 상위 22%다. 최근에 많이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익 상승률은 높지 않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최근 1년간은. 3년은 괜찮고 성장률은 괜찮은데 동종업계 보면 많이 회복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스타일 분석 같은 걸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0.5점이면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쪽 계열인데 왜 94.5점이냐? 얘기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쉽진 않은데 업사이드 포텐셜이 단연코 높다. 이거는 그냥 회사가 굉장히 PER, PBR 같은 전통 지표로 엄청나게 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진 감이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밸런스 스코어 요거는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장률도 자기 자신의 지난번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스코어들을 구성하는 요인이 이런 예스와 노 조건들인데 현금흐름 플러스고 PBR 낮고 넷인컴 마진이 3년간 이제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PSR이 낮고 세일즈 그로스가 뭐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스를 한 것들이 좀 많아서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지 않게 나왔습니다. 모멘텀 흐름 괜찮고 재무 안정성 괜찮고 특히 저평가돼 있고 다만 이제 성장률이랑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약간 아쉽다. 이 정도가 되겠죠.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는 매수 컨센서스 분위기는 중위값 대비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냐 괜찮다는 거고 이게 1.02 초강력 이제 강력 매수인데 1.9 정도면 괜찮다. 근데 브로커 행보가 하락이라는 건 상향보다 하향 조정이 좀 많은 편이다. 최근에 트렌드는 상향보다는 목표가 하향이 좀 있더라. 2025년이니까 최근은 상승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분석가는 매수를 유지하는 중이고 그 수치는 1.94 정도 되더라. 2025년 말에는 안 좋게 봤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보면 투자 의견도 홀드 바이 스트롱 바이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 가치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 과정이라 현재 기준으로는 계산이 불가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적자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10만 원인데 컨센서스 목표가는 약 11만 원. 그리고 ROE 3.7 기준으로 ROE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ROE 정도만 유지해도 사실은 적정 주가는 12만 1,000원 정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리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한국카본 같은 질문을 했죠. 16단계 프로세스를 밟아서 한국카본 주식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한국카본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사업은 LNG 운반선, 본행제, 카본, 복합 소재 등 수직 분석도 간단하게만 해줬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고 싶으면 이 파트에 대한 답변을 좀 잘 해달라고 추가 질문을 요청하면 잘 해줍니다. 일단 보시죠. 매출 총이익이 크게 확대, 원가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개선됐다. 근거는 여기에 있다. 출처를 여기서 가져왔네요. 이렇게 한 번쯤 훑어보시면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늘고, 매출 원가는 그거에 비해서 덜 늘어서 매출 총 이익률은 상승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재무 비율은 PBR 3.15, 배당 수익률 0.43.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고요. 포워드 BER이 14.24로 적당한 수준인데 향후 벌어들일 이익이 크게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가 아닐까 싶고요. 시장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PER이 26.92, ROE가 12.26. PER 지표는 회사마다 TM을 쓰느냐 아니면 연간을 쓰느냐, 분기에 4를 곱하느냐, 뭐 이익을 어떻게 이제 발라낼 거냐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92, 요게 아마 이제 TTM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써놨네요. 그래서 재무 관점으로 보면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해서 고수익 구간 진입이 확인되었다라고 돼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전통적인 멀티플은 싸지는 않다. 배당도 낮고. 그래서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이 비싸 보이는 가격을 계속 정당화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카본이 소속된 업계 상태 분석이 이제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업계에서 이 회사는 이제 조선, 해양, 특히 LNG 운반선의 밸류체인에서 본행제와 단열, 그리고 복합 소재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산업이 괜찮아져야 이 회사도 괜찮겠죠? LNG 화물창 기술 생태계에서 멤브레인 체계 공급망. 잘 모르는 거는 여러분도 추가 질문을 해가지고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훑어보는 중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탄소 집약도 간축과 저무탄소 연료를 명시, 규제 프레임을 추진, 업계 동향이 뭐 이런 게 있고, 진입 장벽이 높은 인증 품질 납기 산업이라는 점이 방어막이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진출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라는 것인 것 같네요. 그리고 고객사를 지금 다변화해서 최근에 하나오션 등이 신규 고객이 들어와서 수요 기반이 강화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스왓 분석을 해보면 강한 부분은 조선 핵심 부품 공급망 진입, 기술 인증 기반 장벽이 있다. 약한 부분은 조선 사이클에 민감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는 않다. 기회는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면 이쪽 투자가 확대될 거라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위협은 규제와 기술 변화 속도, 경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해파 경쟁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위협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거버넌스는 공개 리포트에서 이사회 경영진 거버넌스 개선 여지가 지적된 바가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평점, 아쉬운 공동 지표. 경영진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경제적 해자는 앞에서 많이 언급한 것 같고요. 제품 및 서비스도 언급한 것 같고, 기술적 분석은 이제 직접 여기서는 도쿠니가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은 없어서 이거는 잘 못해주고, 시장 센티멘트, 거시경제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카본에 대해서 이쪽에서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종목 분석 들어가서 제가 만든 팩터, 파일 분석 기능으로 봤을 때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안정성 높고 수익성 높고 성장성 좋고 모멘텀 적당히 좋은데 주주환원 많이 안 하고 저평가 정도가 약하다. 아까 이제 조쿠니가 얘기했던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기술 차트는 이제 이런 모습인 거고,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RSI로는 베어리시 모멘텀, 볼린저 밴드는 중간, 추세가 딱히 크게 보이진 않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재무 데이터는 살짝만 살펴볼게요. 좋아지고 있는 추세겠죠? 보시면 매출액 이렇게 늘고 있고, 연간으로 그렇고 TTM으로 봐도 매출액 잘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늘고 있고, TTM으로도 늘고 있고, 큰 문제 없습니다. 영업 캐시플로우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고 있는데 계절성이 원래 좀 있는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금 차입이 재무 캐시플로우는 별로 없고, 투자 쪽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은 없죠. 스타일 스코어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으로 한국카본은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9점 정도 받았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이 성장률이 좋다. 낮은 점수는 언더밸류. 싸지는 않더라. 성장률이 왜 좋냐? 3년, 5년 성장률 굉장히 높은 편이고, 마진율 자체도 상승했고, 프리 캐시플로우 상승했고,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재무 안정성도 높고, 다만 이제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건 당연히 저평가라는 기준에 있을 때, 이런 거는 크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는 이 정도.
애널리스트들 의견은 애널리스트 전망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매수, 긍정적, 그리고 상승 트렌드. 이게 강한 의견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피어 그룹 대비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대상으로. 기존에 이제 LLM 조크니가 못 해주는 게 이런 분석들입니다. 버티컬 분석들은 사실은 기존의 LLM들이 모든 종목들을 조사해서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이런 식의 분석을 해주진 못하거든요. 통계 분석도 좀 약하고.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녹색이 많습니다. 파란색도 많고요. 상위권이란 뜻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만 이제 하위권인 거고 나머지들은 다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전 세계로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을 다 뒤지는 거라서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 딴 걸로 합시다. 종목 분석 4개를 호출하고 조금만 더 데이터 위주로 얘기하고 있죠. 지역별 성장, 미국 향도 상승, 다른 국가도 늘고 있고 목표 주가는 미디어는 41,000원인데 현재 34,000원 정도이고요. 꿀천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만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달라 해볼까요? 재무제표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이 회사 자체의 재무제표보다는 그 산업 평균과 비교를 많이 하게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했고 아까 여기 보시면 그거를 그냥 표로 만들게 요거죠. 요건데 상위권이 많습니다. 상위권들이 뭐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공종 사업에 있더라. 한국카본 재무제표 분석은 뭐 업종 대비 포인트 이게 중요하죠. 업종 중앙값 대비 수익성이 좋다. 안정성 좋다. 업종 중앙값 대비 밸류에이션은 비싸다. 뭐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은 이 정도. 이번엔 네이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여기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주식 분석 해주세요. GPT 5.2 띵킹 모델 기준으로 네이버 주식 분석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쿠니한테 물어보는 건 충분히 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보면 표로 좀 이쁘게 정리해서 다시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종가 249,000원 그리고 176,000원에서 29만원 사이 이런 건 안 중요하고 PER 뭐 이 정도 배당 수익률 그리고 주가 흐름은 1년 뭐 7.8 이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은 컨센서스랑 일치 이익은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왔더라. 2월 6일이네요. 실적이 잘 나왔더라. 잘 나온 거죠. 요약 네이버는 최근 9개월 매출 13% 순이익 플러스 20%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있었고 마진 현금 흐름은 업계 중앙가 대비 높은데 싸진 않더라.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업종 대비 좀 더 비싸게 받는 편이다. 성장을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기술적으로는 장기 이동 평균 위에 있어서 추세를 유지 중인데 50일선 기준으로는 장기 이동 평균은 아마 200일선으로 제가 했을 거예요. 약세고 단기 조정 변동성 구간이라서 홀드 신호가 중심입니다. 여기 3번 출처는 이제 밑에서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컨센서스 중앙 목표 주가는 31만 5천원 그리고 그 가격 대비해서는 이제 목표 주가가 더 높은 편이다 라는 거고요. 세그멘트로 쇼핑 관련 검색 디스플레이 중개 수수료가 23% 성장했고 재무 퀄리티 밸류에이션 업계 중앙값 대비해서 순이익률 높고 영업이익률이 업종 중앙값 대비해서 높고 부채 비율은 낮고 유동 비율은 중요한 지표는 아니고요. 현금 흐름은 괜찮고 대신에 이제 EV, FCF, PER, EV 레비뉴, PSR 등등 해가지고 업종 대비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멀티플은 높은 편이다. 목표 주가는 아직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판단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바이 의견이 강세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홀드다. 이유는 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단기 추세는 괜찮은데 단기 추세가 페일이고 RSI는 적당히 중간이고 MACD 히스토그램 봤을 때는 모멘텀 신호가 좀 약화돼서 그래서 홀드다. 뉴스는 이렇게 돼 있고 다 위의 내용을 다 정리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서 네이버를 들어가면 최근 한 3개월 볼까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다가 지금은 기는 중이네요. 5년 차트를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기는 중이다. 기업 특징은 아까 탭봇에서 얘기한 거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제 좀 더 빠르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죠. 안정성 좋고 수익성 좋고 성장성 괜찮은데 모멘텀은 소소하고 주주화는 잘 안 하고 저평가는 아니다. 총점으로는 이제 이유는 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몇 가지가 있을 텐데 R&D 지출이 시가총액보다 좀 많은 게 저는 이제 좋아 보이는 회사들을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엉드루 그로스 스코어 이런 것들은 이제 밑에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아서 얘는 패스 못했고 뭘 패스했냐 이런 거죠. 뭐 R&D 지출이 꽤 있었고 애널리스트 레이팅이 최근 8주간 꽤 많이 상승을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래도 2번 연속
했고 아직 그래도 가격이 완전히 꺾인 추세는 또 아니고 업종 평균 대비해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볼게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한 거니까 전 세계 네이버와 같은 섹터에 소속된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주요 투자자 아마도 제 예상엔 국민연금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 인덱스 펀드들 좀 들어갈 거고 그 외에는 한국 운용사들 들어가겠죠? 역시나 국민연금, 엔가드그룹, 블랙락 이거 둘 다 이제 ETF 운용사들이죠. 펄스티글, 그 삼성자산 이런 회사들 구루만 따져보면 이런 사람들이 매도했다. 그래서 순매도가 좀 많고 주요 투자자들은 매수가 좀 더 많고 그렇죠?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피어그룹은 이제 나왔다. 마진율은 딱 중간. 대신 성장률은 괜찮더라. 그리고 아까 이제 비싸다고 표현을 했는데 업사이드 포텐셜이 이제 제가 만든 레지듀얼 인컴 모델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보다 싸냐 비싸냐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인데 이게 상위 20%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동종업종 다른 회사들도 멀티플이 비싼데 얘가 소속된 산업 내에서는 그래도 싼 편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D 지출이 시가총액 대비 꽤 많은 회사 중에 하나다.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많고 약한 부분은 마진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한 게 네이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